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봉사관 이현숙 관장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얘기했던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접근 방식이나 이런 걸 지나서 실제 적용하는 것 위주로 지금 시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을 겪은 분들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에서 정말 중요한 방식은 어떤 거냐면 3L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늘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라는 거죠. look. 본다는 건 다양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장을 그냥 보는 것,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잘 보는 것 먼저, 그리고 현장에서 있는 이재민이나 나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 역시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이재민들, 그리고 재난을 겪은 사람들, 재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 요걸 먼저 잘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보다의 가장 좋은 예로는 저희가 팽목항에서 세월호가 문제가 사고가 나면서 팽목항에 단원고나 여러 보호자들이 가게 됐잖아요. 근데 팽목항에 제일 먼저 갔던 여러 팀들 중에 적십자사도 방문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건 어떤 거냐면 그분들을 위해서 바닷바람에 혹시나 추울까 싶어서 담요를 덮어드리고 차 한 잔 따뜻하게 드리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먼저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물어보거나 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앉아서 바다를 하염없이 보는 부모님들에게 담요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그냥 옆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곁에 있어주고 그러면서 지켜봐주고,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이분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필요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정서적인 지원에 대해서 요청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본다는 건 되게 소극적인 형태의 본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 형태의 보는 게 너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현재 재난 상황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면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현장에 가면 먼저 잘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재민을 보는 거, 그리고 이재민을 위해서 뭔가 파악하는 건 되게 익숙하세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봉사자에 대한 것도 서로가 서로를 잘 봐주셔야 돼요. 재난 현장에는 이재민도 있지만 그 재난을 잘 핸들링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책임감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푸시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충분히 이 사람은 어렵지 않을까, 이 사람 혹시 여기서 갈등을 겪지 않을까라는 걸 같이 봐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난 현장에서 본다는 건 이재민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 그리고 재난을 핸들링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 경찰일 수도 있고 소방일 수도 있고 행정기관일 수도 있고 봉사단체일 수도 있고 서로가 잘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listen,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는 건 때로는 재난 현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공황장애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고 비정상적인 어떤 반응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판단력이 떨어지지? 하는 그런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시끄럽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떠들지가 아니라 어떤 필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 듣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치면 안 될 것 같아.
지치는 거 티내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아닌 거죠. 적절한 범위에서 내 능력, 제가 늘 우리 봉사자나 직원들이랑 늘 나누는 얘기는 뭐냐면 내 능력이 미치는 한도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지만 그걸 넘어가진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최선을 다한 듣기를 하시고 보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참 중요해요. 링크하다. 저희가 링크하다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를 다른 행정기관에 연결해줘서 이 사람이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진이나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태가 되거나 산불이나 이런 걸로 당장 내 보금자리를 잃은 경우에 거기에 있었던 이재민들의 불안을 좀 더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링크예요. 휴대폰으로 그 사람들과 통화를 하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친구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준다든가 그런 연결이 조금 더 마음의 평화나 안정을 좀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그런 갈등 상태, 극단적인 그 비정상적인 상태나 공황 상태를 조금 낮춰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진정할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응급처치, 재난 현장에서의 심리적 응급처치는 처음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나아지면 충분히 이 사람은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계속 묻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서로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링크하고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재난 현장에서의 심리적 응급처치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현장에서의 본다, 듣는다, 연결한다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재난을 경험한 재난 안에 있는 이재민뿐만 아니라 이재민들을 도와주고 이제 그 재난 현장을 핸들링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보기, 듣기, 연결하기가 같이 돼야 돼요. 재난 현장에서의 오랜 진압이나 소방이나 이런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재난 현장에 있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걸 핸들링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걸 좀 더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과한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의 상태를 잘 못 보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가끔 신문을 통해서 나오죠. 재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자살을 한다던가 재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과로사를 한다던가 그런 극단적인 예가 간혹 나오거든요. 그게 서로가 나의 상황을 내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무겁거나 힘들거나 많이 디프레스 다운돼 있게 되면 내 마음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만, 이재민들만, 재난 경험자들만 뿐만 아니라 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도 잘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3L의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지지적 의사소통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돼요. 지지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3L의 방식이 전달이 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지적 의사소통 이러면 말이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별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내 스스로가 연습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강의 한번 들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게 공감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건지, 어떤 식의 대화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대화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시려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동료, 가족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대화하는 방식들을. 저희가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연습하거나 잘 서로가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이럴 때 사실은 대화 방식에서 오는 다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 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의사소통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잘못된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연습도 해봐야 되고, 저희가 연습하는 과정을 자꾸 빼먹어요. 근데 그 지지적 의사소통에서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저희가 그 간혹 가다가 심리 관련 어떤 특강을 듣는다거나 그럴 때 뭐 그 나 의사소통, 너 의사소통,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배우면 그 시간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아니면 한 번 해버리고 그냥 끝,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재난 현장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저희가 그 쉽게 말해서 데미지드 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저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재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취약계층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지지적 의사소통이거든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상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방식에 따라서 엄청나게 발전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감하고 존중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정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거는 아마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아마 아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동영상을 보시고 다음 이어나가겠습니다. あらあら、眠くなっちゃったの？出発までまだ時間があるからもう少し寝てていいよ。渡部さん遅えな、もう飛行機出ちゃうよ。何やってんだよ。遅くなった。うわうわ別れた奥さんだ。なんでこんなとこいんだよ。参ったなおい。何やってんだよ、もう。小島だ。もしもし。あ、渡部さんですか？今僕、搭乗口のとこいるんですけど、何やってんすか？もう飛行機出ちゃいますよ。ごめん、ものすごいそばまで来てんだけどさ、はい。ちょっと、搭乗口のまで行けない事情があるっていうかさ、どうしたんですか？さ、お前んとこからさ、は8番の柱のとこにい。、は親子が2人座ってて喋ってんの見える？い。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うん。 8番の柱、はいはい。親子2人喋ってます。はいはいはい。見えるか？はい、見えます。母親の方さ、はい。俺の別れたかみさんなんだよ。母親の方が？そう。母親の方が元奥さんなんですか？そうだよ。で、横にいんのが俺の娘。あれ、娘さんですか？そう。めちゃめちゃ大きい娘さんいたんすね。びっくりしたよ。うわでも、かみさんちょっと老けたな。あ、そうなんですか。だってさ、つい7、8年前まではセーラー服着てたんだぜ。セーラー服着てたんですか？なんでセーラー服着てんすか？いや、7、8年前だったら着るだろう。いや、着ないでしょ、普通。はい。お前んとこからさ、は俺の元の奥さんが膝の上に乗せてる白いやつ見える？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うん。白いやつ見えますよ。あ、そう。はあいつまだ使ってんだ。俺がさ、はい結婚祝いであげたやつなんだい。よ。あれ、結婚祝いであげたんすか？なんであんなのあげたんすか？本当にオーダーメイドで30万したよ。 30万？絶対ぼったくられてますって。いや、オーダーメイドって高いんだって。おかしいでしょ。渡部さん、そもそもなんで離婚しちゃったんすか？まあ彼女曰くさ、はまだまだやりたいことがたくさんあって、はい結婚は早すぎたってさ。いや、早すぎないでしょ。むしろ遅すぎるでしょ。なんか、まだまだ遊びたいんだってさ。まだ遊びたいんすか？若えな。だよ。でもさ、は娘可愛いだろ？い。そうっすね。あの年でさ、掛け算も割り算もできんだぜ。当たり前ですよ。できなきゃやらないですよ、しかし大きくなったな。去年会った時はさ、はい身長俺の腰ぐらいだったんだよ。どんだけ身長伸びてんすか？1年で伸びすぎでしょ、それ。ちょっとさ、見てくれよ、娘の顔。はい。可愛い寝顔だろ。あれ寝てんすか？寝てるよ。ぐっすり寝てる。あれ寝てんすか？寝てる、いつもああやって寝ちゃうんだよ。すごい寝方ですね、あれ。でもさ、顔の作り自体は本当可愛いと思わない？そうっすね。そうだろ？渡部さん。ん？僕めちゃめちゃタイプなんで今度紹介してくださいよ。ふざけんなよ、お前。何異性として見てんだよ、お前。気持ち悪い目で見んのやめろ、お前。すいません。いつからそうなっちゃったじゃねえかなよ。すいません。だよ。でもさ、は
やっぱ娘にとってお父さんがいないって不幸だよな。うん、そうなんすかね、やっぱ。かみさんのやつ再婚して旦那いんのかな。どうなんすかね。なんかさ、はさりげなくお前聞いてくんない？い。旦那がいるか聞いてくれよ。どうやってですか？なんか例えばさ、ほら、なんかアンケートとかのふりして頼むよ。アンケート？なんかちょっとうまいこと言って聞いてくれって。いや気になんだよ。渡辺さん、ん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何？元奥さんがうんトイレに向かったんでうん、僕ちょっと聞いてきますわ。頼むわ。はいはい。うわー、結婚してんのかな。旦那いんのかな。渡辺さん。聞いた？はい、聞きました。旦那いますかって聞いた？はい。70歳の旦那がいるそうです。 70歳？はそんな再婚相手だよ。娘にだけでも会えないかな。い。いや、渡辺さん。今元奥さんトイレ行ってるんで、お娘さん一人だからチャンスですよ。本当か？はい。戻ってこない？早く戻ってくるのに急いで。マジで？急いで。おい！はい。ふざけんなお前。はい。今隠れてるところから出てったら、は元奥さん目の前にいたよ。い。奥さん目の前にいたんですか？そうだよ。渡辺さん女子トイレに隠れてんすか？違うよな。俺は8番柱の B の案内板の裏だよ。8番柱のそこにいたんすか？そうだよ。僕逆側にいましたわ。そうなのお前。はなんとかさ、はいこの案内板まで娘だけでも連れてこれない？ちょっとさ、娘にだけチラッと会いたいからさ、はい俺がいるとこまで娘だけ連れてきてくんない？そんなどうすればいいんですかそんなの。いやー、なんかうまいことやって頼むよ。そうだ、うちの娘さ、はい猫のモノマネが大好きなんだよ。は俺もさ、よくやってあげてたんだけど、はあ多分猫の真似とかすりゃついてきちゃうから、いやいやちょっとうまいことやって連れてきて。いや、無理ですよ。頼むよ、飛行機出ちゃう、頼むよ。いやいや、お願い頼む。マジですか？にゃーん。にゃーん。にゃ何ですか？ーん。にゃーん。にゃーん。にゃ。にゃ。にゃ。にゃ。連れてきましたよ。にゃーん。何やってんのあんた。いや、おい、娘じゃねえよ、お前。分かったよ、俺たちそれぞれ見てたけど、柱の四角で2人しか見えなかったんだよ。でも実は親子3人いたんだよ。本当だじゃねえよ。だから、お前が娘だと思ってたのは、俺の元奥さんなんだよ。この子が元奥さん？違うよ。 네, 영상 잘 보셨죠? 어떠세요? 동영상 보시면서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잘못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눈을 뜨고 있었고 다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듣고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너무나 다르게 나왔죠. 네, 그래서 저희가 대화하는 방식이나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오픈해서 서로 연습하지 않으면 계속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지지적 의사소통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거 지지적 의사소통이야가 아니라 오늘 하루는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야지라는 태도로 얘기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적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거 이 네 가지를 아마 정혜신 선생님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책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가 나와요. 정혜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지적 의사소통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걸 내 스스로가 내 프레임에 넣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가 쉽게 판단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재민을 만났을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여기에 맞는 이야기가 어떤 게 있냐면 이재민을 특히 비슷한 그런 재난을 많이 겪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2번 나고 3번 나게 되고 그리고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몇 번을 반복해서 봉사자가 똑같은 재해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이재민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봉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본인이 겪는 게 얼마나 황망하고 황당한지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다 알아. 그거 작년에도 그랬어.
그거 다 그랬으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라고 이 사람의 말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처음 겪는 일인 거죠. 어쩌면 작년에 겪었지만 지금 다시 겪으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걸 나는 이미 경험했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나한테 얘기해봐. 들어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저 귀만 기울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긍정하는 태도로 바라봐 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도 대화의 한 방법이고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그런 태도들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때도 있고 닫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쉽게 이렇게 하면 돼. 이거야, 저거야 라고 충고하는 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봉사를 많이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어.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마지막에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내 방식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철커덕 닫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집에서도 보면 그 아이들이나 부부 간에도 보면 정말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나는 내가 어떤 그 일을 했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아. 근데 간혹 그래요. 저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남편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남편은 판단하고 평가할 거거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문을 닫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예측한 반응을 똑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함부로 절대 판단이나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중요한데 저희가 해끼지 않기, do not harm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2차 가해에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가 그 2차 가해라는 이야기가 간혹 나오죠. 그게 그 뉴스나 이런 곳에서 이미 폭행을 당한 사람이 반복해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도 당하게 되고 2차적으로 그 모욕감도 느끼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 예전에 특히 지진 같은 경우, 지진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지가 않아서 되게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거기서 어떤 특이한 상황을 봤어. 어떤 상황이냐면 어르신이 지진을 겪고 나서 너무나 무서우니까 이 어르신 부부가 80대 부부신데 할아버지는 바깥채에서 늘 주무셨고 한 20년 가까이 할머니는 안채에서 주무셨대요. 그런데 이게 지진이 나고 흔들리니까 두 분이 너무나 공포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합방을 하셨대요. 20년 만에 합방을 하셨대요. 그게 너무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로 화제가 돼서 얘기가 막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르신들은 그게 본인들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싫으신 거예요. 본인들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셨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지금은 재밌고 좋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본인들한테는 하기 싫은 얘기들,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전 시간에 경주에서는 이렇게 공설운동장을 오픈을 했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누구는 어땠다, 누구는 어떻게 했다, 거기서 뭐 휴대폰으로 뭘 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듣는 본인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재난 현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하고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확인하기 시작해서 취재하듯이 하다 보면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스탑, 거기서 그만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멈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후에 얘기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지적 의사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곁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도 굉장히 중요한 지지적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에요. 저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만나는 데미지드 피플들,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먼저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걸 많이 못해요. 우리는 그걸 해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기다려주고 말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상태에서 곁에 있어주고 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저희가 그 영화에도 그런 게 참 많아요. 예전에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자기를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와 절친이 되는 과정, 이런 영화가 몇 편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곁에 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자리에 늘 있어주다 보면 관계가 그렇게 잘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곁에 있어주기, 그리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게 아무한테나 잘 되지 않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것 또한. 그리고 그것 또한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연습해보고 실험해보고 내가 그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지적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속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어요. 그걸 터부시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것조차도 미신이라고 낙인감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좀 더 그 사람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재난을 겪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재난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낙인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나는 경주에서 재난을 겪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낙인감을 주지 않도록 그 자연스럽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적 의사소통을 할 때는 참 중요한 게 각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정말 비밀 보장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엄청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사과하는 것조차도 막 민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재난은 아니었고, 적십자 봉사원들이 해외 연수를 가시게 됐는데, 전년도에 갔던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년도에 어떤 분이 항암 치료 중인데 너무나 가고 싶어 해서 속이고 가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돌아오셨거든요, 중간에. 그러면서 다른 팀원들이 좀 곤란을 겪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병이 있으시면 미리 얘기하셔야 된다. 그분처럼 그러시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을 때. 그럼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생활에 대해서 모르겠지,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여기 이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고 내가 툭 얘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군가가 당사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을 보장한다는 건 내가 겪었던 이야기나 내가 만났던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A씨, B씨 하면 되나?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밀 보장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많이 노력하시고 내가 은연중에도 얘기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 경청이나 능동적 경청은 어떤 거냐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런 얘기죠 라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끌어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적극적 경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의 그런 예는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예가 좀 있었는데, 어떤 예냐면 구호나 재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본인이 구호에 대한 그걸 악용을 하시는 거죠.
그걸 활용하셔서 상대방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혹여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을 핸들링 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것도 잘 서로서로가 좀 지켜보면서 서로서로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심리적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모든 그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은 종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특히 재난 심리에 대해서는 심리적 응급처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생 즉시 일주일 안에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 재난을 겪은 사람과 상담은 3회기 이상을 하질 않아요. 그 이상이 넘어가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링크를 해드리는,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친해졌으니까 계속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라는 책임감은, 과한 책임감을 갖지 마셔야 돼요. 과한 책임감을 갖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말려들게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는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다. 일회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당장의 혼란을 좀 진정시키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새로운 사람과 연결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내가 다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사무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자가 돌봄이거든요. 이게 그 셀프 케어뿐만 아니라 동료 지지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재난 현장에 보면 저희가 트라우마 센터, 그나마 세월호 때문에 트라우마 센터가,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특히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이재민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서 도왔던 사람도 똑같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돕는 사람도 똑같은 정도의 그런 우울감이나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나 데미지는 너무나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 충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사람과 거의 유사한 데미지를 입게 돼요. 사실 그 세월호 사건이 전 국민에게 정서적인 불안이나 정권까지 흔들 정도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전 국민이 TV로 현장을 지켜봤거든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특히 보호자들은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재난 현장이나 아니면 그 오랫동안 어떤 그 세월호뿐만 아니라 아마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산불 현장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막막할 수도 있고, 그 구호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어떤 한계 때문에 오는 좌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좀 더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한 책임감이 거기서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어느 선에서 저희가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끊어주는 게 잘 안 돼요. 사실은 나도 케어 받아야 되고 나도 쉬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도 지지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일상적으로는 집에서 가족들 간에 친구를 만나면서 사실은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지지도 받고 내 스스로가 리프레시 될 수 있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만, 제 현장에 일주일, 열흘,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그게 안 되고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이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구호 요원도 충분히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구호 요원도 현장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고, 구호 요원도 한계를 느낄 수 있거든요. 나 스스로도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먼저 인정하고 현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좌절감을 나도 모르게 깊이 받게 되면 정서적으로 엄청난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과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번아웃되고 소진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팀을 이끄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팀을 이끄는 사람은 그 팀원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슈퍼비전을 주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동료거든요. 그래서 자기 돌봄은 그 재난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한 덕목 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 하나는 뭐냐면 봉사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봉사자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다. 단지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 현장에 들어가 있는 그 구호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스스로가 체크도 해보셔야 되고, 팀원들끼리 모여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눠도 보셔야 되고,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체크리스트를 2-3일에 한 번 정도는 작성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내 안에 약점을 끄집어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약점을 끄집어내게 되면 동료도 똑같은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그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약점을 서로 상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팀 전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저희가 쉽게 그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내 약점을 얘기하면 내가 정말 약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좀 더 상처받았던 걸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좋은 경험치가 되더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에게도 좋은 경험치가 돼서 동료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소진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잘 케어해야 되고, 거기에 같이 동료들과 함께 서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재난 현장에 갔을 때는 동지적 관계를 잘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잘한다 못한다 계층 나누거나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통의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한 팀이라는 인식을 서로가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호 요원에게 있어서 동료적 지지는 정말 핵심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같은 상황을 같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지지는 사실은 본인이 했던 좋은 경험이든지 나쁜 경험이든지 내게 상처되는 경험조차도 공유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는 모두에게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도움이 되더라라는 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동료 지지자는 전문 상담가가 아니에요. 동료 스스로가 저 동료가 너무나 힘든데 내가 이 사람을 책임감을 가지고 끌어가야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의 상담이나 전문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동료 지지에서도 3L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봐야 되고, 동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동료를 위한 연결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잘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유시아 시인의 시를 하나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사실은 이 시인의 시를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유시아 시인의 시를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고 이후에 좀 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료와 그리고 내 스스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너무 기대하고요. 재난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